스위스에서는 판매되는 바나나 중 47%가 공정무역으로 들여온 것이고, 영국에서는 공정무역 원두커피의 점유율이 20%나 된다고 해. 독일에선 노동계, 환경단체, 기업이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무역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어. 이 제도를 통해 농산물이 유기농법으로 생산되도록, 또 농산물이 제값에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잘 감시하지. 정말 그러면은 믿고 먹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확한 수치의 자료로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의 역사가 나왔고요. 자, 이제 이어서 우리나라의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윤리적 소비운동이 활발한 유럽에서는 공정무역이 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생소한 개념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어. 2004년에 우리나라의 한 소비자 단체에서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마스코바도 설탕을 팔기 시작했고, 이제 관심이 늘어나서 다른 몇몇 시민단체에서도 커피나 의류, 이런 공정무역 제품을 내놓고 있죠. 착한 커피나 아름다운 커피 같은 것도 이런 운동에서 나온 거야. 2007년에는 한 은행의 노동조합과 소비자단체가 연대하여 윤리적 소비 실천을 위한 물품 공급 협약식을 맺었어. 이 협약은 노동조합이 윤리적 소비 실천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 운동을 펴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 그리고 제3세계의 농민 공동체에서 생산한 공정무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소비하겠다라고 다짐한 첫 사례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강조되는 1사1촌 운동을 통한 농촌 살리기가 공정무역을 매개로 국경을 넘어 세계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지 라고 해서 1사1촌, 농촌과 도시가 딱딱딱 1대1로 결연을 맺는 거였죠. 우리나라의 공정무역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정무역 좋기만 할까요? 새로운 문제나 한계는 없을까? 공정무역조차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환경을 생각한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옳은데도 수천 수만 킬로미터에 떨어진 곳에서 수입해 먹는 것은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지.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이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아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한마디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높아서 대중화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공정무역 초콜릿이 먹고 싶다. 근데 가까운 가게나 마트에는 팔지 않아. 다른 지역에 팔아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버스를 타든 자가용 끌고 가든 에너지가 낭비된다라는 그런 맹점이 있죠. 자, 이어서 또 커피나 코코아를 제값에 사주는 것은 좋지만, 그걸로 인해 후진국의 농민들이 돈벌이 경제에 편입되어서 진정한 자립구조를 만들기보다는 먼 외국의 수요에 이제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가지 돈 되는 작물만 생산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언젠가는 땅이 황폐해지고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런 우리의 선조들도 이제 벼농사를 지으면은 이제 땅을 좀 쉬게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떤 노는 좀 땅을 쉬게 하고, 어떤 노는 이제 쉰 땅에 이제 벼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랬었죠. 근데 이제 공정무역을 통해서 돈이 많이 되면은 이제 땅을 쉬게 해준다기보다는 계속 그걸 기르게 될 테니까 결국에는 지력, 땅의 힘을 잃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공정무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갈수록 직거래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된 사업가가 됨으로써 이것 또한 이제 또 다른 기업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중간 유통에서 마진을 많이 떼게 되면은 그 이전에 그 선진국 기업들이 하던 일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네, 결국 공정무역의 최대 수혜자는 현지 노동자나 농민이 아닌 공정무역 업체들인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는 자본주의의 틀을 유지하는 한 공정무역 체계는 결국 자본주의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지. 특히 후진국 빈곤의 근본 원인인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외면하고서 일부 품목들의 공정거래에만 치중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 여기까지가 공정무역의 한계. 그러니까 근본적인 제3세계가 가난한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것들에 있는데, 단순히 몇몇 품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그들에게 돌려준다고 해서 그 나라의 그 구조 자체가 불평등한 구조 자체가 변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회의감을 가진다는 거죠.
물론 이런 지적들이 다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무역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야. 공정무역을 하면서도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른 부분들에도 관심을 두어야 해. 앞으로 공정무역이 온전히 그 정신을 구현하려면 단순히 가격만 더 지불하는 것에 그칠 일이 아니라 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네, 해결 방안,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첫 번째, 그리고 현지 생산자와의 인간적 유대를 증진하는 것, 해결 방안 두 번째.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공정무역의 바람직한 구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갈래는 이제 설명문이고요. 이 전에 지문 두 개는 이제 논설문이었죠. 제재는 공정무역이고 주제는 공정무역의 특징과 바람직한 구현 방향. 특징으로는 구어체를 사용해서 주제를 보다 쉽게 설명했다. 여러분들에게 친근감을 주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성공했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가상 상황, 실제 사례 등을 이제 제시하면서 공정무역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해제를 보면은 이 글은 공정무역의 개념 앞부분 나왔었죠. 그리고 장점도 앞부분에 나왔고, 그리고 한계점, 그리고 이거에 따른 구현 방향, 어떻게 바람직하게 바꿀 것인가를 쉽고 흥미롭게 설명하는 글이고요. 실제 사례 또는 가상 상황을 적절히 제시해서 독자들이 좀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 사이에 이제 공정무역의 역사가 들어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공정무역 실태에 대해서도 나왔었죠. 네, 이것으로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지문들 3개는 이렇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늦은 밤에 피곤한 상태에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사실 발음이 엉키는 부분들도 많고 중간에 멍 때리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요. 네, 그럼 안녕.